자, 지금부터는 이제 로코코 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이제 바로크와 로코코 이렇게 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바로크하고 로코코를 좀 나란히 놓기는 글쎄 로코코가 좀 짧지 않나? 그 시기 자체가. 그래도 일단은 뭐 그렇게 많이 갖다 붙이기는 해요. 왜냐면 영양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하죠. 자, 그러면 로꼬꼬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요거를 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로꼬꼬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화려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큰 무리가 없죠. 자, 그러면 이러한 양식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요거를 또 알려면은 당시의 어떤 역사적 맥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크 할 때 이제 루이 14세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했죠. 그때 당시에 한 달 전에. 로코코 같은 경우에는 루이 14세가 이제 죽고 나서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루이 14세가 문제가 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너무 오래 살아요, 이 사람.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 사람이 77세의 나이까지 살다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왕위를 못 이어받고 증손자가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걔가 루이 15세예요. 이 루이들이 되게 많죠. 루이 1세가 그러면 언제 나왔게? 루이 1세는 옛날에 그 프랑크 왕국이 세계로 쪼개질 때 그때 이제 프랑스 지역 쪽을 지배하고 있던 게 그때 이제 루이 1세가 프랑스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루이 시리즈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이제 15세까지 온 거지. 자, 아무튼 루이 15세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았어. 77세까지.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게 되죠. 그때 나이가 5살. 보통 이제 너무 나이 어린 아이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일단은 섭정을 이제 둬야 되니까. 그 당시에 섭정을 누가 했냐면은 그 대고모부라는 사람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오를레앙이라고 하죠. 자, 오를레앙이라는 사람이 섭정을 하게 되는데 이 오를레앙은 누구냐면 그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작이겠지. 그 파리에서 아래쪽으로 한참 내려가게 되면은 그 오를레앙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다스리던 사람이겠죠. 자, 이 사람은 나중에 그 들라크루아하고도 굉장히 좀 관련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조금 그때 가서 또 얘기할 텐데 아무튼 이 오를레앙이 이제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가지고 아예 국가 운영은 아예 관심이 없고 첩을 두게 되는데 첩이 총 100명이고 그 100명의 첩을 데리고 이제 난교 파티를 벌였다. 그래가지고 너무 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당연히 돈은 누구 돈으로 했겠어요? 지 돈으로 했겠어? 아니면 루이 돈으로 했겠어요? 당연히 루이 돈으로 했고 그러니까 이제 루이 14세가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고 가진 게 많았다 하더라도 이제 이쯤 되면은 노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권이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약해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반대급부로 이제 신권이 올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신권은 이제 신하들의 권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하들의 권력이 많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17세기 후반,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죽고 난 그 다음에는 이 태양왕의 권력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절대 군주제가 한 방에 붕괴되게 되고 귀족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귀족들의 어떤 영향력이 많이 커지게 되고 그 상황 아래에서 로코코 양식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루이 14세가 어떤 식으로 이제 예술을 좀 발전시키고 좀 권장했는가? 그거를 이해해 보면 되는데, 절대 왕권 시절에는,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돈도 많고, 그죠? 그러니까 왕이니까. 아무래도 왕이니 돈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또 좀 프랑스만의 어떤 예술, 뭐 철학 그런 거를 갖다가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탈리아나 아니면 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나 이런 애들이 좋아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우리만의 좀 독자적인 거를 하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저번에 했었던 그 바로크 양식 할 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뭐 베르사유 궁전이라던가 아주 거대한 건축물, 화려한 예술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게 돼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결국에는 루이 14세의 재력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하니 그런 엄청난 규모의 뭐 건축물이나 뭐 화려한 어떤 예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 귀족들의 어떤 권력이 올라오게 되면서 귀족들의 어떤 취향을 잘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예술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로코코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좀 사교계 예술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암만 돈 많다 하더라도 왕가만큼 돈이 많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귀족들이 뭐 베르사유 같은 걸 짓는 건 좀 무리가 있거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랬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좀 여유롭게 이제 다른 걸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온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걸 할 수 있었느냐? 그럼 루이 14세 시절에는 왜 그러면은 이런 지네들이 하고 싶은 이 로코코 양식의 예술 같은 걸 할 수가 없었느냐? 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절대 권력이 유지되던 그 시절에는 이 루이 14세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취향이나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루이 14세가 자 연애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가야 돼요. 궁궐로 가야 되고, 우리 또 루이 아저씨가 너무 좀 보수적이야. 그래서 엄격한 예의와 규칙을 따라서 연애를 해야 되고,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좀 그런 게 너무 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뭐 아니면 뭐 이런 옷을 입고 싶고, 아니면 이런 걸 하고 싶고, 그런 게 아예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태양왕의 또 위세 아래에서. 그런데 이 양반이 죽고 이 루이 15세는 어린애고 이 오를레앙이 작정하고 그냥 나라는 그냥 내팽겨치고 그냥 뭐 난교 파티나 벌이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귀족들이 좀 더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얘네들이 특히 좋아했던 게 뭐냐면 그 야외에서 연회를 여는 거,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맨날 궁궐에 가가지고 왕 눈치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해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들끼리 좀 자유롭게 이제 왕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그림으로 남기게 되니 그게 요거예요. 야, 이거는 이제 와토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이 사람이 로코코 양식을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게까지 중요도가 높지는 않은데, 자, 한번 봅시다. 그림의 특징을 한번 보자고 한다면은, 자, 보통 고전주의 그림은 절대로 풍경화를 그리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거는 풍경을 그린 거죠. 당연하겠죠. 야외에서 하는 연회를 그린 거니까. 자, 그런데 이게 약간 뭔가 좀 목가적인 그런 느낌을 들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가 좀 이따가 볼 낭만주의나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풍경을 그리되 약간 좀 숭고나 아니면 어떤 목가적인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주는 형태의 풍경화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밖에서 했으니까 그냥 밖을 그냥 그린 거고, 그냥 우아한 연회? 그러한 모습을 담는 게 더 핵심이고, 풍경 같은 거는 그것을 위한 배경? 예, 그 정도의 느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로코코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면 저 야외에서, 연회를 즐기고 있는 귀족들이 입고 있는 뭐 어떤 옷차림이나 아니면 뭐 소품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뭐 옆에 보면 뭐 조각상 같은 거 보이죠? 저런 것들이나 저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좀 돈이 많은가, 뭐 그런 것들 좀 과시하는 거, 그런 게 훨씬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코코 양식 자체가 약간 좀 과시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또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사람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릴 때 보면 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어느 식당에 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어 보이죠? 라고 하면서 음식을 찰칵 찍었다고 해봅시다. 그것 또한 연회야. 그죠? 그런데 어떻게 찍죠? 요 음식 사진 쪽 귀퉁이에다가 이제 뭐 차키를 놓는다거나 뭐 포르쉐 이런 거 뭐 이런 거 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페라리 이런 거 옆에다가 또 한쪽 귀퉁이에다가 가방 마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샤넬 이런 거 딱 넣고 이제 음식 사진을 딱 찍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사진은 음식을 보는 게 목적일까? 아니면 옆에 있는 그걸 자랑하는 게 목적일까? 자, 우리는 모두 알고 있잖아요. 자랑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거. 로코코가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보고 있으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 뭔가 좀 자랑하기 위한. 좀 내가 낸데 내가 이 정도인데 막 자랑하고 싶은. 옛날에는 루이 시사 때문에 자랑해도 안 되고 자랑해봤자 뭐 먹히지도 않고 막 맨날 예의범절 중요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더 자유롭게 그런 걸 하고 싶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예. 그러한 걸 이제 다루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와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좀 풍경, 야외에서의 연회 저런 거를 많이 다루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번에 나오는 화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부쉐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정말 위대한 어느 한 화가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자, 한번 볼까? 자, 이 그림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부쉐 같은 경우에는 와토한테서 이제 그림을 배웠는데, 와토의 또 제자죠. 여자 나체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 로코코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뭐 야외 연회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나체예요. 여자 나체.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그림을 많이 그렸고 생각보다 많이 야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덜 야한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진짜 야한 거는 못 보여주죠. 요즘은 좀 위험해서. 그러니까 글쎄 밖에 나가서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못 보여주고 뭐 누가 뭐 고발할까 싶어 고소할까 싶어서 뭐 불안해서 뭐 하겠어요. 실제로 한번 나는 아닌데 어떤 사람 하나가 그 쿠르베 그림 중에서 좀 거시기한 게 하나 있어요. 거시기한 게 하나 있거든. 예, 아이 갑자기 또 제목이 또 생각이 안 나냐? 그 제목 뭐더라? 쿠르베 그 세상의 교원이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을 갖다가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면서 보여줬다가 고소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추행했다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2년 전에. 예, 그게 이제 소문이 났거든. 예, 그래가지고 이거 불안해가지고 이제 그림도 못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그 그림 보여준다고 고소하는 그 사람은 도라이 아니에요, 진짜.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좀 지랄도 적당히 떨어야 사람이 이해를 하는 거지. 피해의식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그림도 똑바로 못 보여줘. 무서워가지고. 뭐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겠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나도 좀 더러워서 피하는 편이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부시의 그림도 굉장히 야한 게 많은데 일단은 요 정도에서만 딱 그칠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나체를 많이 그립니다. 왜 저런 걸 많이 그렸을까? 부시가 저런 걸 좋아해서? 아니지. 잘 생각해봐요. 결국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문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파는 거잖아요. 그죠? 나랑 똑같은 거야. 나도 책을 써서 책을 내며 파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결국 저러한 나체 그림을 많이 그렸다라고 한다면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문자의 취향인 거죠, 저런 게. 그러니까 저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사실 뭐 여자 나체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야. 뭐 지금도 뭐 똑같이 있고, 나도 있고, 뭐 여러분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좀 성행위를 묘사하는
조각상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졌었죠. 근데 부셰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갖다가 약간 좀 고급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신화 속에 있는 이야기에다가, 그러니까 신화의 이야기에다가 주문자의 취향을 갖다가 덧붙이는 방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 되게 좀 고급지면서 약간 좀 에로틱한 그러한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근데 여기 제일 유명해요. 요거 엎드린 여자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는 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일까요? 취향이에요, 저것도. 자, 나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뭐, 그러있었고. 그러면은, 신화를 좀 곁들인, 좀 고급진 형태의 그림은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비너스의 화장이라고 하는 건데, 비너스가 누굽니까? 그리스 말로는 아르테미스죠. 그래서, 신화 속의 한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굉장히 야리꾸리하죠. 되게 재밌는 게 또 뭔지 알아요? 처음에는요, 로코코가 초창기에는요, 그러니까 꼭 부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로코코 양식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정말 많은 화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셰는 좀 나아 그래도 다른 화가들이 그러는 거 보고 있으면 진짜 이건 뭐 이게 뭐 야동이지 뭐냐 싶을 정도로 그런 것도 되게 많은데 일단 초창기에는요, 벌거벗은 여자가 되게 많았어요. 홀딱 벗겼지 그냥.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라고 해야 될까? 예술품 보러 가게 되면은 온통 그냥 홀딱 벗은 여자만 단적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나체도 너무 많아지면은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진짜 야한 거는 홀딱 벗고 있는 것보다 살짝 가리고 있는 게 더 야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살짝 가리는 걸 형태를 또 많이 취하게 돼요. 그래서 적당히 가림으로 인해서 좀 더 에로틱한 효과를 자아내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성적 취향을 좀 드러내는 그러한 주문, 좀 자세, 아니면 어린아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보면 그것도 어린아이였잖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나체 그림, 뭐 그런 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랬던 시절이에요. 로코코라고 하는 게 사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주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책에서는 이렇게까지 나처럼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진 않는데 나는 그냥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걸 자꾸 그리고 있으니까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이건 무슨 가슴과 엉덩이의 그림, 그러니까 젖가슴과 엉덩이의 그림이라고 하면서 막 좀 비판을 하는 뭐 그러한 생각까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자꾸 소비하고 특히 어린 애들을 갖다가 자꾸 막 그림을 그리고 하다 보니까 홀딱 벗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귀족들의 모습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계몽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 둘 나오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이 젖가슴과 엉덩이의 그림만 소비하고 저런 걸 그리고 저런 걸 그리면서 막 희덕거리고 있는 귀족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어떤 생각 그런 것들도 동시에 딱 두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코코 양식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자, 루이 14세가 태양왕이던 그 시절, 이 사람은 이제 좀 프랑스적인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 뭐 철학 이런 걸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어떤 데카르트의 어떤 합리론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푸생의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프랑스만의 어떤 고전주의 양식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건축도 좀 거대하게 해가지고 뭐 베르사유 이런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를 자랑할 수 있었고 또 루이 14세 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럽에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파리로 몰려들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일거리가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예술가도 똑같아요. 일 없는 데서 어떻게 일을 하겠냐? 그 뒤에 가봐요. 그 누구냐? 그 뭉크 이런 애들도 저기 뭐 북유럽에서 답이 안 나와가지고 결국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일이 없거든. 근데 루이 14세가 그렇게 뭐 대규모
투자를 또 많이 하고 막 자신만의 어떤 뭐 예술 뭐 그런 거 하겠다라고 하니까 거기 그때부터 이제 이 미술의 중심지가 파리로 이제 슬쩍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루이 14세가 죽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아래에 다 찡겨있던 이 귀족들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해볼란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던 게 로코코 양식이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때 당시에는 뭐 정치고 뭐고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었고요. 특히 루이 15세 당시에는 완전 개짝이 나가지고, 뭐, 이건 뭐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희기덕거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루이 16세가 올라오면서 이제, 뭐, 돌이킬 수 없게 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로코코 양식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림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보고, 이런 엉덩이 보고 막 희덕대고 있는 이 귀족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쏙이 뒤집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계몽주의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다음에 볼 거예요. 자, 오케이? 좋아. 그럼 이렇게 야한 것만 그렸느냐? 그런 건 아니고, 또 이러한 형태의 초상화들도 많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로코코 양식, 그러니까 시대의 양식의 이 당시에 그려진 초상화들은요, 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그림을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그 미술관 가서 보게 되면은 그림이 굉장히 거대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옷감 있잖아요. 저 옷감의 질감 같은 게 그림을 보고 있으면 느껴질 정도로 아주 섬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요거하고, 요게 이제 베르게르 부인이고, 부셰가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는 요거는 뽕빠두르 부인이죠. 둘 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부가든. 자, 아무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려하죠. 옷이나 이런 것들이. 그죠? 그리고 옷만 화려한 게 아니야. 요 앞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옷도 화려하지만 이 주변에 꽃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화려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 이 뽕빠두르 부인의 초상화 같은 경우에는 이 줌을 한 당겨서 보면은 옆에 있는 이런 가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있는 이런 커튼의 이런 것들, 이런 부분 뒤에 있는 이런 시계 이런 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꽃이나 신발 하나까지도 좀 화질이 안 좋은데 아무튼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했겠냐고? 역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과시죠, 과시. 그러한 측면이 잘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나중에 유럽에 가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아주 거대한 여자의 어떤 초상화인데 너무 화려하고 정말 옷감의 질감까지 느껴질 정도로 정말 잘 그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거의 뭐 90% 이상의 확률로 로코코 양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딱 그 연도만 딱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도를 딱 봤어. 딱 보니까 18세기다. 그러면은 다 끝난 거죠. 그냥 로코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로코코 양식이라고 내가 막 잘난 척하면서 아는 척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센스, 그런 것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오늘 로코코 양식에 대해서도 좀 대략적으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거는 무엇이냐? 뭘 하긴요? 이제 그 계몽주의 시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개별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